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중환자실의 친구. 저에게는 소꿉친구가 있고 그 소꿉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정희가 입원해 있던 시기에 저와 정희가 꾼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정희를 보고 온 날 밤. 저는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에서 저는 부둣가를 헤매고 있었어요. 꿈이었지만 정말 한참을 헤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항구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기서 뭘 하는 건가 싶어 그쪽으로 가보니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배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 배는 엄청나게 컸어요. 일단 여객선보다도 몇 배나 더 컸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배를 타고 있는 광경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배는 어딜 가는 배인지 왜 모두 줄을 서서 있는 건지 물었지만 아무도 제 말에 대꾸는커녕 무표정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꿈이었지만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상했고 어떤 장난이라도 쳐볼까, 새치기라도 해볼까 하며 배 입구로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걸어가던 중 일렬로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친구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흔들었지만 친구는 동상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저는 주변을 둘러보는데 줄은 서서히 줄어들어 친구가 배에 탈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배 입구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배에 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는 순간 굉장히 무섭고 불안한 감정이 밀려왔고 친구를 태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있는 힘껏 친구를 안은 후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안고 달리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깬 후에도 한동안 진정이 되지 않아 거칠게 숨을 내쉬며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 뒤로 친구의 병문안도 가지 않았고 그날 제 꿈 때문에 친구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컸거든요. 꿈 이야기 역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고 2주 뒤 친구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른 친구에게 달려갔고 친구에게 갔더니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커다란 배를 타려고 줄 서 있는 꿈을 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는 사람, 다리는 한쪽이 없는 사람, 배가 터져 장기가 다 나와 있는 사람, 나이가 든 할머니, 할아버지 등 자기 앞에 서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더래요. 그 순간 저 멀리서 제가 나타나 자기를 끌어안고 넘어졌다며 넘어지고 나니 저는 사라졌고 그때부터 몸이 움직였고 제가 나타났던 방향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었대요. 그런 친구의 말에 저도 꿈 이야기를 했고 서로 다행이라며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생일 파티. 할머니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신나게 놀던 중 제가 입고 있던 옷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 엄마에게 옷이 너무 불편한데 편한 옷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작은 방 옷장 두 번째 서랍에 입을 만한 옷이 있을 테니 가서 갈아입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작은 방에 들어가 옷장에 들어있던 노란색 반팔과 하얀색 반바지로 갈아입은 뒤 사촌들과 다시 신나게 놀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날 제 기억의 전부입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가족 앨범을 보다가 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노란색 반팔과 하얀색 반바지를 입고는 뒤돌아 서 있는 어떤 여자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이거 나 어렸을 때야? 이때 누구 생일이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무슨 소리냐며 이때는 너 없을 때라고 밑에 날짜 보면 1998년도라고 쓰여 있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날짜를 확인해보니 사진에는 정말 1998년도였고 저는 2000년도에 태어났으니 제가 없는 게 맞았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분명 저 아이는 내가 맞다며 저 옷을 입고 뛰어놀던 기억이 분명히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내가 꿈을 꾼 거 아니냐며 웃고 넘어가셨습니다. 제가 그럼 이 사진 속의 아이는 누구냐고 물었지만 아빠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고요. 엄마에게도 여쭤봤지만
엄마도 기억이 안 난다 하셨고 꿈이라며 아빠와 같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엄마와 아빠는 그날 모인 사진 속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만 유독 뒤돌아서 있는 그 아이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격이 저렴했던 주택. 아내와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생기고 커가며 좁은 집에 고민하던 찰나 주택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서 아내와 함께 집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주택이었지만 마당도 있고 아이에게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저렴하면 다 이유가 있는 법. 부동산 직원분께서는 당연히 이야기를 안 해주실 거라 생각해서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로 보이시는 분이 집에서 나오시기에 저희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혹여나 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사람 좋은 웃음을 내보이시며 아니에요. 여기 도시락 멀어서 저렴한 거지. 뭐 이 집 짓기 전에 내가 여기 텃밭으로 쓰던 건데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이 집으로 이사 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집 놀러와요. 내가 저녁 한 끼 대접할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의 친절한 모습에 이웃도 좋은 것 같아 아내와 상해 후 집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게 무색할 만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흙장난을 치고 있는데 곰인형을 하나 발견했다며 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 정말 곰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했어요. 흙 속에 파묻혀 있었던 곰인형치고는 굉장히 깨끗한 편이었고 얼마 전에 묻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한테 만지지 말라고 하며 제가 곰인형을 잡았는데 피가 났습니다. 일단 지혈을 하고 곰인형을 열어보니 곰인형 안에는 유리 조각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일단 휴지통에 버린 후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는데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봤는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못 봤다고 했어요. 저희 아이가 흙장난하다가 곰인형을 발견했는데 혹시 수상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버린 건가 해서요. 라고 말했어요. 아, 못 봤는데. 라고 아줌마가 말하며 애기는 안 다쳤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 얼른 이사 갔습니다. 그날 저는 아주머니한테 곰인형에 뭐가 들었는지는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네 번째 이야기. 노래방. 아는 언니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놀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스테이지도 따로 있어서 굉장히 좋아 보였던 노래방입니다. 부모님끼리도 친분이 있던 사이라 언니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하루는 언니를 따라 그 노래방에 갔습니다. 영업 시작 전이라 종업원 몇 분만 계셨고 열심히 이쪽 저쪽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래서 물어서 갔더니 빌딩 안에서 화장실을 같이 쓰더라고요. 볼일을 다 보고 나왔는데 화장실이 한쪽 벽면 전체로 거울이더라고요. 근데 맨 끝쪽에 한 여자가 머리를 거의 다 풀어놓은 뒤 립스틱을 바르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동남아 쪽 사람 같았어요. 근데 립스틱을 괴상하게 바르더라고요. 꼭 아이들이 장난으로 입술에 마구 바르는 것처럼요. 최대한 시선을 피하고 손을 씻기 위해서 세면대로 갔는데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지? 하면서 잠시 멍 때리다 그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저를 쳐다보는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랄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멈췄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단 무서워서 얼른 화장실은 나와서는 언니한테 달려가서 언니, 화장실이 이상해. 라고 외쳤습니다. 언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빌딩 안 화장실에 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했더니 원래 이 빌딩 안에 있는 사람들도 혼자는 안 간다네요. 그래서 왜냐고 물었어요. 한 3년 전에 말레이시아 여자가 살해를 당했는데 국제 결혼한 남자가 홧김에 죽였다고 말했어요. 5번째 이야기. 시설이 좋은 저렴한 자취방. 저는 지금 대학 다니며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원룸에서 혼자서 자취를 하는데 아주 깔끔하고 시설도 좋은 자취방입니다. 느낌이 좋아서 안심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한 4월부터인가 자취방의 구조는 현관문이 있고 들어오자마자 부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과 방 사이에 유리 미닫이 문이 있고요. 저는 그때 몸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야행성 습관을 버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원래라면 깨 있었을 새벽 2시에 이미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참을 자던 저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깨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쾅쾅 두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게 똑똑하는 소리요. 현관문에 힘을 전해주지 않은 채 노크를 하는데 너무나도 작은 똑똑똑 소리였습니다.
똑똑똑. 그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매일 새벽 그 소리는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노크랑 박자가 항상 너무 똑같게 일치했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는 매번 현관문에서 났습니다. 항상 자다가 반쯤 깨서 듣는 소리기에 짜증이 나서 하루는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두드리는 소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도둑이 들어오려고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건 아닌가도 생각했거든요. 잠에서 깨서 몽롱한 상태로 전에시카를 하나 꺼내든 뒤 슬쩍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둠뿐인 복도.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는 복도의 침묵만이 저를 반겨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자다 깼기 때문에 너무 졸렸고 잘못 들었나 싶어 바로 방으로 들어와 다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소리가 안 들리니 일단 잘 됐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의 노크가 사라진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다시 노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현관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리 미닫이 문이었습니다. 부엌과 방을 가로막는 그 유리 미닫이 문 말입니다. 뚝뚝이라기보단 너무 힘이 없는 노크 소리는 콩콩콩에 가까운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노크.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왜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 들리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현관문에서 노크를 했던 그 무언가는 제가 문을 열었을 때 들어왔던 거겠죠. 그리고 며칠 전 부모님이 제 자취방에 오셔서 주무셨을 때 덥다는 이유로 그 유리 미닫이 문을 열고 주무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위에 눌리셨고 이상한 여자가 부엌에서 스르르 다가오더니 어머니 배 위에 엎드려 누워 이상한 말을 속삭이는 걸 봤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6번째 이야기, 단독주택. 아파트에 살던 저희 가족은 주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온 뒤부터 이상하게 잦은 사고가 많았습니다. 물론 가정 내 불화도 원인이었죠. 어느 날 부모님 모두 외출을 나가신 뒤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적적한 마음에 마당에 있던 저희 집 강아지를 몰래 데리고 왔습니다. 거실에서 한창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 강아지 만두가 짖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에 잘 짖지 않는 만두가 정말 심하게 짖더라고요. 먼지가 많아서 아무도 쓰지 않는 다락방을 향해 말이죠. 얘가 왜 이러나 하며 다락방을 쳐다봤는데 분명히 닫혀 있었던 문이 빼꼼히 열려 있는 겁니다. 괜스레 섬뜩해져 재빨리 다락방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말이죠. 만두가 짖는 방향이 다락방 쪽에서 주방 쪽으로, 주방 쪽에서 TV 쪽으로, TV 쪽에서 소파 쪽으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리모컨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더 이상 만두가 짖지 않길래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만두는 제 머리 위를 보고 짖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하지마.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 종이 치고 반 친구들 모두 수업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선생님이 오셨고 교탁에 서서 출석부를 체크하셨어요. 선생님이 출석부에 적힌 이름을 거의 다 불러갈 때쯤 친구가 선생님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수업을 조금이나마 늦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반 친구들은 같은 마음이 되어 선생님께 조르기 시작했어요. 워낙 아이들의 장난을 잘 받아주고 스스럼 없이 지냈던 선생님이기에 반 아이들은 계속 졸랐습니다. 그러자 출석부만 쳐다보시던 선생님이 시익 웃으면서 그럼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볼까? 하고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교실 뒤에 있는 사물함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다가 이내 표정이 싹 굳어지셨습니다. 그리곤 사색이 되어서 손을 벌벌 떠시며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셨어요.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니 어리둥절하고 있었어요. 반장이 선생님을 찾으러 교무실에 갔지만 선생님은 교무실에 계시지 않았고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들어오시길 기다리며 자습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날 수업에 다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후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 되었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왜 그날 아무 말도 없이 나가셨냐고 물었습니다. 아무 일 아니라며 계속 답을 피하시던 선생님은 아이들의 끝없는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날 너희에게 무서운 이야기 해주려는데 교실 뒤쪽 사물함에 누가 앉아있는 듯한 형상이 보였어.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6,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는 거야.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사물함에 걸터앉아 있던 아이가 미친 듯이 다리를 앞뒤로 흔들었어. 그러다 몇 초 후 탁 멈추더니 나를 보며 뭐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 애가 하는 입 모양을 보고 도저히 교실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치듯 나갔던 거야. 라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반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아이 입 모양은 하지마 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교실이 싸해졌고 아이들은 곧 장난하지 말라며 말했지만 그날 이후 교실 뒤쪽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색한 시선 처리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을 보며 그 이야기가 진짜구나 싶었습니다.